41번 해설에 앞서서 33번 설명에서 좀 불충분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1번이 이제 그 조선 총독부 청사가 되는데요. 바로 그 광화문 바로 뒤에 있었어요. 예전에요. 예, 중앙청이라고 불렸었죠. 자, 이것이 이제 들어선 것은 이제 1926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그 남산 쪽에 총독부 건물이 있었는데 1926년에 이렇게 지어서 여기로 이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보고요. 자, 41번. 밑줄근 이 시기의 문학의 동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던 이 시기. 그 다음에 이것은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 1920년대에 문예 사조를 문어부는 문제인데요. 폐허 백조 등의 독인지가 나왔고 민족적이고 저항적 작품도 많이 발표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것에 이 빼앗긴 드레도 보면론가 이상화, 한용운의 님의 친구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윤동주의 서시가 발표되었다. 자, 윤동주의 서시는 뭐 국문학사에서 아시겠지만 서시가 살아 생전에 나온 것은 아니고 이제 그의 그 아마 조카인가요? 하여튼 뭐 그분이 이제 윤동주 사후에 이 사람이 쓴 것을 모아서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 잘 모르더라도 뭐 윤동주가 28살의 젊은 나이에 해방 때 그 해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예. 해방을 몇 개월 앞두고 이제 죽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될 수가 없죠. 뭐 10대도 되기 전에 이렇게 쓸 일 없겠고요. 자, 암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원각사에서 은세계가 공연이 되었다. 최초의 연극 극장 원각사 은세계 공연 1908년이죠. 한일형합 이전이고 이광수가 매일신보에 무정이라는 근대 소설을 발표한 거. 이거 뭐 국문학사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1917년입니다. 최남선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했다. 예, 이것도 역시 1908년입니다. 그의 나이 우리 나이로 이제 19살 때 이제 발표를 했고요. 자, 다 틀렸으니까 정답이 5번이고 1920년대에 들어오면 이제 사회주의 문학이 나타나게 나오게 되죠. 예.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잘 고발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뭐 김기진, 박승희 뭐 이런 사람들의 신경향파 사회주의를 카프 문인 동맹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프로 문항이라고 하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밑줄근 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미국의 닉슨 닥트린 발표 1969년. 자, 닉슨의 발표는 이제 그 미국이 기존의 외교 방침 개입주의에서 이제 이탈하는 것이죠. 베트남 여기서 이제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존의 대결 구도에서 이제 긴장하나 이른바 덱탄트가 되는데 1971년 대한적시사가 이산가지 찾기 운동을 북한에 제의하고 남북 적시자 회담이 진행이 되어 19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성명 나왔죠. 예, 뭐 남북 합의 문서 3개 뭐 꼭 나오는 문제죠. 예, 1972년. 자, 7.4 남북 공동성 하면은 꼭 알아둘 것이 자주, 평화, 민족의 대단결이라는 평화 통일 3대 원칙이 나왔죠. 예. 꼭 알아두시고 남북 조절위원회 설치. 뭐 이것만 알면 돼요. 한라인 건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였다. 뭐 이거 뭐 수업 차례 뭐 지금도 뭐 비핵화에 합의하고 뭐 깨먹고 막 밥버릇하죠. 제일 유명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것이 1991년 12월에 체결이 됐어요. 화해와 불가침이에요. 같이 곁들여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은 지켜지지 않고 있죠.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건 이제 김대중 정부 때 현대 명예회장인 그 정주영 회장의 소대 방문을 기하로 해서 현대 아산이 금강산 해로 관광을 1998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죠. 예. 그 다음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협의하였다. 이것도 역시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8월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개성공동 조선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자, 김대중 정부 때 역사적인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후속 조치가 있었죠. 개성공단 조성사업,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 등등이 있었죠.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한국국민당을 조직하여 임시정부를 이끌던 김구는, 자, 이게 이제 1935년 11월에 결성이 됐는데 이게 왜 나왔느냐? 앞서 문제에서 나왔지만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게 있었죠. 아까 조선의용대 문제 나올 때 김원봉이 주도적으로 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조선민족혁명당을 1935년 7월에 결성을 하자, 여기에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조소왕 한국독립당에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 지청천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조선민족혁명당에 김원봉이 주도한 여기에 갔다가 너무 이제 좌파 우주로 나가다 보니까 바로 이탈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 이탈을 하니까 아까 나왔었죠. 뭐 조선민족전성연맹이라는 느슨한 좌파 계열의 연합 전선이 나옵니다. 여기에 맞서서 김구, 조소왕, 지청들은 역시 느슨하게 우파 계열을 모아서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좀 느슨한 거예요, 둘 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확실하게 이제 당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1940년 5월에 자, 김구가 이끄는 한국국민당, 조소왕이 이끄는 한국독립당, 지청천이 이끄는 조선혁명당을 다 해산하고 이제 새로운 한국독립당, 이른바 이제 통합한국독립당을 1940년 5월에 결성을 하고, 예. 이후 국민당 정부를 따라 충칭에 1940년 9월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초대사령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했죠. 이게 1940년 9월이고 일단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건국을 엽두게 두고 건국강령을 한독당 명의로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소왕의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죠. 그 건국강령을 1941년 11월에 발표하죠. 예, 요 두 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1940년 10월에는 이제 그 개헌을 하게 되는데 바로 주석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강력한 단일 지도 체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44년에는 아까 나왔던 이제 민족전성연맹, 뭐 조선민족혁명당 계열이 이번에는 또 이제 임정 쪽으로 오게 돼서 민혁당이 임정래의 야당이 되고 조선의용대까지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를 개편했다. 1923년 국민대표회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임정을 떠나자 박은식이 2대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를 개편하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1925년에 있었고요. 의열투쟁을 전개하고자 한일애국단을 조직했다. 이게 1931년이고 그 이듬해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자, 전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니을 5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뭐뭐의 고희 기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83년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70을 빼면은 1923년, 뭐 한국 나이로 좀 뭐 24년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백정이라 욕하며 뭐 이러던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은 자, 또 여기 뭐 보통학교도 나오고, 바로 형평운동이 되는 것이죠. 자, 형평운동은 1923년 진주에서 조선형평사가 저울처럼 공평하게 되어달라는 것이죠. 창설을 기화로 해서 백정들의 차별, 처우를 없애려는 그런 운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교육 입국조서 1895년 2월 2차 가보기 중인 이때 고종이 교육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것을 발표하면서 이후 여러 종류 정부가 세우는 관립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한성 사범학교라든지 뭐 중학교라든지 뭐 소학교 관제라든지 외국어학교라든지 등등등 여러 관제가 이후 나오게 되고요.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는 이제 서간도 삼원보 쪽에 신비리언들이 집단 이주하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 군인을 양성하는 것. 그래서 학교를 세우더라도 군인 양성을 해서 무관학교로 이제 처음에는 신흥 강습소였는데 이제 개칭이 되죠. 무장투쟁의 중요성.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전개 과정. 1922년 이제 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서 이제 그 대학 설립이 고등교육이 가능해져요. 뭐 이런 것 등이 어떤 배경이 되어서 1천만의 이런 식이라는 구호 속에서 조선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조직이 되고 우리 스스로 대학을 세우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제 교육령 개정과 함께 문화통치의 뭐 일환인데 일전에 이를 방해하기위해서 선수를 쳐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하게 되죠. 흡수를 하게 되죠. 언론기관의 문맹퇴치 지원활동 1930년대 초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그 문맹퇴치를 위해서 일종의 농촌 계몽운동을 하죠.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문자 보급 운동을 조선어학회와 함께 펼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학생들이 방학 때 이제 가서 가르치는 거죠. 야학 등을 통해서 부나로트 농촌 속으로는 그런 말과 함께. 자, 그래서 형평운동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가위무리 활동으로 저는 것은 자 얼굴만 딱 봐도 도산 안창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창호 선생은 다음 같은 것으로 유명하죠. 일단 신민의 창설의 주역이다. 1907년. 이분의 노선은 여기 나온 것처럼 흥사단이 있죠. 실력을 기르자는 그런 쪽이 돼요. 그래서 이른바 뭐 무실역행위로 대표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아니라는 거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신민회를 창설하고 그러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사람은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민족교육의 일환으로 1908년.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근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 실력 양성 이거 맞고요. 양기탁 등과 함께 신민회 조직 맞고 대성학교 설립 맞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대표회의가 또 있어요. 자, 안창호 선생은 임시정부 탄생의 주력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대표회 당시 창조론과 개조론이 크게 대립을 했죠. 창조론은 이탈을 해서 새로운 대표기구를 세우자는 것이고 개조론은 임시정부의 문제점을 고쳐서 나가자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신채호, 창조론은 문창범, 신숙 등 저쪽 노령 연해주 쪽 무장투쟁론자들이 대표적인 것이고 개조론자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온건하고 이렇게 제휴하려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죠. 그래서 뭐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여운형도 이쪽 계통에 속하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은 이제 이거는 틀린 것이죠. 정답은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건 창조론이고 안창호 선생은 개조론이 됩니다. 그 4번은 뭐 좀 뭐 많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송의 발표를 했어요. 이분은 다 같이 나가자는 입장이에요. 민족이 흩어지지 말고.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그런 것은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주 하와이 쪽에서 샌프란시스코 성사단을 설립했는데 대한인 국민회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6번 가나 장면이 있었던 사이의 사실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인데 자 여기 보면은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절대 반대하는 단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1차 논의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것은 2차가 되겠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되겠죠. 자,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한국의 정부 수립을 놓고서 이제 미소 간이 이제 논의를 하는데, 여기에 그 모스크바 삼국 회의 협상의 결정을 반대하는 단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반대하지 않는 단체는 주로 좌파 계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소련이 되겠고, 국기만 봐도 알겠죠. 이건 미국이죠. 모든 단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1946년에 1차, 47년에 2차가 열렸지만 47년 8월쯤 되면은 뭐 또 이렇게 또 결렬이 됩니다.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미국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해결이 안 되자 한국의 정부 수립 1947년 9월에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47년 11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입각한 남북한 총선을 결정을 하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해서 이걸 돕기로 했어요. 그런데 북한과 소련은 이 결정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되냐? 48년 2월에 유엔 소총위원회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가능한 것, 그건 남한밖에 없는 것이죠. 남한 단독 총선이 결정이 돼서 50총 선고가 결정이 돼서 1948년 50일 이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처음으로 보통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게 결정될 쯤 김규식 등 민족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나라가 쪼개진다. 북한 지도자들과 요인과 재정당 사회단체 다 합쳐서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 협상을 50총선 직전에 협의하러 떠났지만 북행을 했지만 결과 성과는 없었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정답은 바로 이거 되겠죠. 김구등이 남북 지도자협의, 남북 지도자협의회와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이게 이른바 남북 협상이 되는 것이죠. 예. 이게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그 후구나 전입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른바 친일파 처벌을 위한 반민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에 제정이 되었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이 되자마자 1948년 8월 15일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와 협의를 해서 행정권 치안권을 이양받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미 군정이 1945년 9월에 들어서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건준이는, 그런데 이승만이 여기 그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첫 번째 문제이죠. 이 문제로 1차 때 결렬했을 때 이승만은 1946년 5월에 무기한 휴회가 되니까 1946년 6월에 정읍 발언이죠. 여기서 그럼 남한만이라도 빨리 전쟁을 수립하자. 그랬더니 중도 좌우의 여운형, 김규식 등이 바로 좌우합작 운동을 펼치면서 1947년 7월 결성하면서 이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미 군정도 이 좌우합작 운동 지원하겠지만 트루먼 덕트린 47년 들어서면서 또 여운형 암살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좌우합작에서 미 군정이 발을 빼게 되고 결국 동력을 잃고 여운형 암살 피살 이후에 결국 유엔 상정으로 이어지면서 50총선으로 나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가나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입법권은 국회가 있는데 국회는 미의원과 참의원, 양원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대통령, 부통령제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 4.19 혁명 이전에는 이제 대통령 부정령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참의원이 이제 아직 구성이 아직 안 됐어요. 그건 나중에 좀 따로 또 두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양원제와 그 다음에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임명, 그러니까 직선제가 되는 것이죠. 야당안, 여당안 이것을 발췌해서 개헌한 거, 우리나라 1차 개헌인 바로 발췌 개헌이 되겠습니다. 1952년 7월, 6.25 동란 중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부통령 임기는 4년인데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1차 중임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이상은 안 되는데, 여기 붙이게 보면은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1차 중임, 그러니까 두 번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최대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 연임 제한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는 규정. 이게 바로 유명한 4.4 5.2 개헌, 2차 개헌이죠. 예. 최대 대통령 안에서 대통령의 중임 또는 연임 제한 철폐, 이게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씩 보죠. 발췌 개헌 6.25 동란 중 1952년 7월 맞죠? 그 다음에 정부 형태를 내각 책임제로 규정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민의원 참여제, 참여원이 이제 규정은 됐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4.19 혁명 이후 장면 내각 때, 그때 이제 내각 책임제로 되겠고요. 이때는 아직 내각 책임제는 아닙니다. 여기 이거 봐도 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틀렸고, 그러니까 기하고 늘하고 니은을 빠지니까 정답은 2번밖에 없고,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맞죠? 철폐. 예. 그 다음에 개엄하에서 국회의원의 기립표를 한다. 이거는 이제 발췌 개헌 때 내용이에요. 발췌 개헌 때 내용. 예. 예. 헌병들을 이용해서 막 버스로 강제로 날라서 이렇게 하게 된 아주 좀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쟁 중이라는 특수 상황이 또 그런 걸 또 유발했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8번 다음 취임사와 함께 출범한 정부 시기 얼굴만 봐도 후광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IMF 위안기 충격에도 여야 간 청와정 평가원 교체 근무에 나섰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김대중 정부이고, 김대중 정부는 전임 김영삼 정부 때 그 IMF 구제금융 충격에서 조기에 상환하게 된 거죠. 바로 고통분담 정책이죠. 예. 뭐 금목이라든지 뭐 노사정위원회든지 조금씩 양보하는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자, 뭐 대표적인 김대중 때 역사적인 사건 남북 정상회담 최초로 2000년 6월 13일 날 개최가 되고, 이어서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른바 핵벽정책으로 불려지는 적극적인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금융실명제가 시작이 되었다. 이건 1993년 김영삼 정부 때가 되겠고요.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다. 이건 이제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때 됐고요. 지방자치제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뭐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지방자치제가 뭐 최초라기보다는 이제 전면 실시된 게 언제냐? 뭐 전면 실시하는 것도 뭐 이게 뭐 단계적 이런 것이죠. 뭐 오늘 갑자기 다 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보통 1995년에 이제 지방자치제장 이제 직접 선거가 본격적으로 있었었죠.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고, 사실 장면 정부 때는 심지어 면장까지도 지방의 주민들의 선거로 뽑은 적도 있었습니다. 3당 합당을 통해 여소야대, 바로 1990년인데 바로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1로 3김에 의해서 분열이 해서 대통령은 됐지만 나머지 3김이 야당이니까 여당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종필이 이끄는 공화당과 김영삼이 이끄는 민주당, 이들이 합해서 민자당을 이루고, 김대중 정부는 이제 여기서 소외되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되죠. 여야간 김영삼이 그 다음에 대통령은 된 거는 맞지만 이 3당 합당을 통해서
여당 후보로 나서 됐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여야 간 정권 교체는 아니었고 김대중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여야 간 정권 교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 그래프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지금 1960년대예요. 그러면 이거 박정희 정부 때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922년부터 시작을 해서 1인당 GNP가 올라가고 수출도 급격히 늘어가죠. 자, 이때의 경제 상황인데 정부의 강력한 정부 주도의 또 수출 위주의 그러한 공업이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외 의존도가 심해지겠고요. 그리고 이게 1960년대에는 우리가 뭐 자본이 없으니까 노동 집약적인 그러한 경공업 중심으로 이제 수출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는 이제 기간 시설을 이제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외화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 베트남에 파병을 한다든지 뭐 서독에 통일 전에 뭐 광부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뭐 이런 것 등 그 다음에 뭐 한일 협정에 의해서 뭐 돈이 들어온다든지 뭐 돈을 벌기 종잣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관 시설 이런 거 만들게 됩니다. 뭐 경부선이라 뭐 깔고 뭐 등등등등등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출을 하려면은 임금을 안정시켜야 돼요. 임금을 안정시키려면은 결국 그 식량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고가 정책을 펼칠 수가 없어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이죠. 농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맞고 서독 광부 경공주의. 자, 그런데 건설업 중동 지출이 본격화되는 것은 왜 그러냐? 정답은 3번인데 자, 이렇게 수출이 호조되고 그런데 197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변수가 생겼어요. 중동의 산유 국가들이 석유를 이제 무기화 삼는 자원 민족주의 되면서 갑자기 석유 가격을 올려버려요. 예, 이게 이제 오일 쇼크, 오일 파동이 되는데 1차가 1973년에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그러면 거기 가서 거기서 필요한 것 등을 해결해주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석유를 수급을 하고 또 거기 건설업도 진출을 하고 뭐 이런 것 등 그래서 극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1차 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사건에서 제기된 구호는 무슨 자 이거 이제 3대 민주화운동인데 자 여기 보면은 4.13 폭거를 철회시킨 거 4.13 호언정치 전두환 정부의 바로 대통령 간선제 고수죠. 그러면 이거 반발해서 나온 거 6월 민주항쟁이 되겠죠. 1987년 온 국민이 다 시위에 참여를 해서 결국 6.29 민주화선을 통해서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국민 합의 배시하는 호언 주장 처리하라. 호언이 바로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한다는 것이죠. 자, 나머지 보도가 부정선거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거는 4.19 혁명과 관련된 것이죠. 3.15 부정선거 관련되어 있는 1960년 명분 없는 계엄령을 즉각 철폐하라. 전국 5.17 전국 비상계엄령 확대 신군부의 정권 장악을 위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일어난 거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 사회제와 배상 없는 경제협력 웬 말이냐. 이거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사태 아직 그 민주화운동으로서 뭐 크게 아직 적용받지는 못했는데 이게 1964년에 있었죠. 이거 없이 왜 일본과 뭐 경제협력하고 그러냐. 긴급조치 철폐하고 민주화 석방하라. 반유신투쟁이죠. 1970년대. 글쎄 뭐 이거는 뭐 특별히 뭐 떠오는 건 없지만 하여튼 뭐 긴급조치가 유신 반 그런 유신 독재의 그런 대표적인 악법이죠. 민주주의 석방하라. 뭐 3.1 구국선언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 등이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21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